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은 올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7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순위가 꽤 오른 건데요. 이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라고 합니다.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다. 올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이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어떤 업체인지 또 어떤 보고서를 해마다 내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인자산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 2024가 이 보고서의 제목이고요. 네.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업 정보 업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지역적인 이동을 하는지 이걸 따라다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10년 넘게 부의 이동 추세를 추적해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00만 장자 순유인민 순유출,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이런 분들이 한 나라로 이주하고 또 딴 나라로 이민한 수의 차이. 여기서 이제 이주랑 이민은 보통 6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머물렀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한 13억 7천 정도 네. 되는 그 정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지금 말씀하신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부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게 올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올해 1,200명 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4위인데 1위는 중국이 한 15,000명, 네. 영국이 9,500명, 그다음에 인도가 4,300명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1,200명으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우리나라의 시간에 따른 흐름을 좀 보면 2022년에 400명이었습니다. 네. 2023년에 2배가 돼서 800명이 되었고요. 이때 네. 전 세계 순위가 순자산가들의 유출로 보면 7위 정도였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작년에 비해서 한 50% 증가해서 역대 최대, 순위로 봤을 때도 4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순유출국 중에 1위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이 15,200명 정도인데, 중국의 전체 인구 대비 15,000명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200명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7배 정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사실 인구 1인당 인구 대비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부유층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수님?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으로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그런 순서인데요. 네. 미국이 많은 것, 캐나다,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영어권 국가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금 같은 것들의 혜택이 조금 있는 나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상속세나 부동산세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때도 상대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치안도 생각보다는 안전한 나라들,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만 그 자산가들의 이주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 증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우리나라에서 한 1,200명 정도의 유출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것의 한 100배인 12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유하는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많이 가냐면 네. 순유입 1위는 최근 들어서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올해 6,700명이 아랍에미리트로 이주를 할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들어서 그 개인 소득세는 매기지 않고 글로벌 기업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개인한테 소득세 전혀 안 먹어요. 네, 안 먹이고요. 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9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나라이고요.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로 많이 향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나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갔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아, 전쟁 왜냐하면 때문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부자들이 좀 나간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브렉시트라는 단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탈퇴한 거.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때 이제 영국인들이 조금 불확실한 앞날 이런 것 때문에 좀 영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원래 영국은 많이 이민을 갔던 나라인데 이제 그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합병되기 전에 홍콩 분들이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도 사실 이제 홍콩이 중국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했던, 뭐 저희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홍콩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영국 같은 경우는 7월에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그런 어떤 정권 교체 그런 걸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예, 그 총선 후에 과연 누가 당선이 돼서 어떤 당이 집권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야당인 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노동당 같은 경우는 조금 부자들에 대해서 과세를 조금 더 지향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더 본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무래도 좀 그 이유는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살자를 외치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요걸 약간 더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존의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을 좀 옥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그분들의 재산권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얼마 전에 저희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뭐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중국도 지금 현재는 조금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영국 같은 건 브렉시트 이후 뭐 중국은 여러 가지 그 공동 부유 외에 경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구가 좀 나간다는 거, 부자들이 나라를 뜬다는 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50% 늘어난 1,200명이 나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세금 이슈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한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와서 TV랑 인터뷰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같은 경우가 조금 높은 OECD 기준에서도 약간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런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상속세율이 좀 더 낮고 면세 한도도 훨씬 큰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는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은퇴나 아무래도 조금 더 상속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업을 좀 크게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좀 눈을 돌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유출이 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세금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영어랑 중국어를 다 같이 쓰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홍콩이 중국에 합병이 되면서 네. 홍콩에 있던 어떤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점들이 싱가포르로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이 조금 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돼가면서 지금 그쪽에 좀 어떤 모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자산가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세금 이슈라고 한다라면 다른 나라 세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갔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이 복잡해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주택자가 서울 최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랑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택자가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좀 부담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주택이나 3주택 소유에 대한 추가적 세율이 과중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이 없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세인 취득세가 없고 주택을 구입할 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도 연 한 1.1% 정도 수준이어서 한국처럼 보유세를 그 실제 시세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보유세 자체는 좀 높지만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보유세를 매년 인상 한도가 연 2%로 한도가 쳐져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부동산을 소유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7천억 정도의 7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하면 재산세가 미국에서는 1만 달러 부과되지만 10년이 지나도 이게 예를 들어 200만 달러로 2배가 되도록 재산세 부담이 한 20% 정도밖에 안 네. 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조금 우리나라에서 가지신 분들이 또 해외 부동산에 조금 눈을 돌리는 물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질 때에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가실 메리트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또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든 다른 세금이든 미국은 그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주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들어드린 네. LA의 예는 아무래도 네. 미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최고가 주택과 비교해 보면 어떻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고가인 경우에는 조금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네. 부동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 지인한테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동산을 처음에 샀을 때의 가액의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능력을 충분히 알고 보유세 준비를 하고 집을 매입한다. 그리고 이제 큰 집에 살다가 자녀들하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간 다음에 집을 줄일 때 그때는 전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이게 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지는 않고 오히려 적은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 얼마가 넘으면 50%라고 하던가요? 30억인가요? 얼마가 네, 저희가 넘으면? 30억 초과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배우자 공제 5억 원에다가 일괄 공제 5억 원, 그래서 네. 최대 10억 원이고요. 여기다가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네. 그때부터 50%의 상속세율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랑 증여세 면세액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2억 원 정도 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공제가 네, 거기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기까지 거죠? 되고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이거의 2배까지 되고 있으면 한 340억 원 정도 되고 네. 있고요. 상속세율이 이제 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상속세율이긴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지금 매기고 있는 50%의 상속세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공제가 많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152억 304억 밑으로 받는 건 하나도 안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서 아무래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조금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신 자산가분들에게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던데요. 맞습니까? 네,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가 따로 있진 않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 부동산에만 상속시 매입 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만 소득세를 매기고요.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이제 세제가 바뀌고 또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중과됐다가 아니다가 풀어주다 조였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불확실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 상속세율은 예전 기준으로 했다가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공제되는 한도는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기 있으면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앵커께서 나가시는 말씀해 주신 걸까요? 분이 되게 큰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어쨌든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저희 국민들이 조금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조금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산가들 그래 뭐 돈 많은 니네들 가고 싶은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문제는 사실 또 아닌 게 그 자산가들의 이탈이라는 게 이제 국가 경제 큰 틀에서 보면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축이 그중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결국 투자와 소비와 투자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시는 소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조그맣거나 아니면 중견 기업 같은 걸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분들이 창출하시는 일자리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이 여러 가지 이슈로 오너의 이주 이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갔을 때 아무래도 네. 우리 일자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자산가들이 뭐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보다는 해외 이민에 대한 어떤 그 결심을 하는 게 좀 쉬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 이제 경계가 없이 드나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하다못해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 네. 모든 게 편해지고 그래서 네. 그냥 나라의 다른 데 살 뿐이지 나는 그냥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네.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 같은 게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투자 이민 같은 경우 뭐 10억 원을 받는 나라도 있고 그 정도의 비용적인 측면은 발생하지만 네. 그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의 정보 획득의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인들이랑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톡을 하다가 조금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권유하실 수도 있고 권유를 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해외 유학도 많이 보내고 하니까 그런 김에 아예 나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교육에 대한 저희의 관점도 저희의 윗세대랑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윗세대는 무조건 좀 좋은 학교 뭐 이런 것을 강조하셨다면 네. 최근에 젊은 부모들 혹은 조금 자산가 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꼭 좋은 학교보다는 좀 아이들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조금 더 사람답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 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 네, 전인적인 네.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놓거나 했을 때 거기서 직장을 잡고 나면 이제 떨어져 살게 되는데 부모까지 이민을 가버리면 오히려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전과는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의 부모 세대, 지금 아이들을 가진 부모 세대가 예전보다 교육을 확실히 더 많이 받은 세대이기 네.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벽도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 고향이라는 건 내 나라를 두고 떠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도 결단을 해서 해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보세요? 이거는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뭐 세금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조금 더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 우리나라 참 좋지 않나요? 그럼요. 전 네. 세계에서 사실은 뭐 새벽 2, 3시에 뭘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나라. 안전하고 예, 안전하고요. 잃어버려도 찾기 쉽고 그리고 교통 좋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 같은 데서 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거 두고 화장실 갔다 예. 오는 나라는 거의 저도 잃어버리고 2시간 있다 갔는데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나라는 거의 한국밖에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도가 높아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수도권의 집중도도 굉장히 맞습니다. 높아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노동, 뭐 저출생, 고령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과 다 같이 묻어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나라 사랑이 생기고 더 한국에 있고 싶은 그런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세계 그 대외 투자금
30% 이상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으로 평균 들어갔던 어떤 글로벌 자금의 수준이 한 20%였다면 지금은 네. 세계 대외 투자금의 30% 이상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금리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달러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을 지금 갖고 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엔비디아 같은 이슈들을 보면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결국은 제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환율을 체크해 보니까 1,390원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때 전 세계 경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결국 달러가 비싸지면 빚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또 소진하면서 환율을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워낙 그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또 정치도 좀 양극화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미국에 이렇게 투자금이 쏠릴지는 또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전 세계 다른 권역이 얼마나 더 살아나느냐인데 아직 네. 유럽 경제도 그렇고 중국 경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미국의 부채도 막 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산 이것은 다 달러 표시된 자산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달러 중심의 경제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